먼저 초록에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초록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 일반을 이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다. 그 결론은 그 일반적 상품 유통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불안 지표 시대의 구조적인 화폐 증발에 따른 화폐 가치의 상대적 하락과 기대 상품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차익 기대를 통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의 경량적 증가의 복합이고, 최근의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기저 요인을 강화하는 이제 어떤 국면적 요인들의 결과다. 따라서 이런 국면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까운 장래에는 인플레이션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최근의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숨겨진 인플레이션은 이 자본주의 상품 유통 경제에 내재한 모순을 연속적으로 지향한 과정에서 문제를 더 높은 차원으로 확대 재생산한 결과로서 불안 지표 시대에는 거의 항상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순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잉여 가치율을 높여서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특히 이제 그 기대 상품 취급하는 기능자본, 금융자본, 토지 소유에게 잉여 가치 착취 구조 속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에 노동과 소비 일반의 상대적 빈곤을 강화하지만 이 전도된 의식 속에서 행위자 일반은 모순 없는 걸로 인식을 하면서 실제와 현실과 의식의 괴리가 이제 심화되는 이런 이제 문제를 낳고 있다. 서론으로 들어가면은요, 뭐 이거는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 일반적 원인과 의미를 할 때, 가압은 이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거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물물교환이나 이런 거에서 왜 이제 화폐가 필수적이냐 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화폐가 3페이지 후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물물교환의 난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확대한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구매자로서의 역할이 즉시 일어나지 않고 그 화폐를 저장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위기로 이제 발전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잠깐 위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 위에 3페이지 중간점에 보면은 이게 이제 화폐가 보편적 등가물이 되는 순간 결국은 이제 이게 물신주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폐의 만물 교환 능력이라는 게 인간 노동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본성에서 초래된다는 전도된 의식. 또 상품도 마찬가지죠. 상품이 이제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인간 노동에 근거한 것인데 상품의 물리적 본성에 의해서 교환될 수 있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구성원의 의식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나번에서 이제 결국 이제 화폐가 이제 불안 지표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모순에 놓여 있는데, 그 모순적인 변경 자체도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낳는 모순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상품 화폐로서의 화폐의 가치는 상품 일반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한 물가는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상품 화폐 시대에는 물가 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시기였죠. 4페이지 뭐 후반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금이라는 게 생산성이 이게 그 공업 제품 일반보다는 생산성의 이제 발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광산물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이 뭐 공업보다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또 금이란 것은 화폐로서 금이 이제 광산물이기 때문에 차익 기대 법칙에 따른 평균 가치가 아니라 최저의 생산성을 지닌
개별 가치가 이제 결국 이제 시장 가치가 된다는 근본적인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금의 생산량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화폐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속도도 늘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품 일반보다 가치가 적게 하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폐가 비싼 거죠.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디플레이션을 이제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랬다면은 자본주의가 작동이 힘들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이제 가정법 같은 거죠, 물론. 왜냐하면 이제 임금이라는 게 이제 화폐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본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제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나 생산 시점에서 기대한 가치보다 화폐 가치가 더 줄어들게 되죠. 이윤이 줄어들든지 적자가 되니까 자본의 기본 논리는 확대적 생산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지점에서 금화폐를 대체한 신용화폐가 발전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게 이제 신용화폐라는 것이 지급 준비율, 뭐 예를 들어 5%면 95%를 신용화폐를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신용화폐가 이제 발전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신용화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 국면이죠. 위기 국면에서는 신용화폐라는 것은 무가치한 하나의 이제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계 화폐로 작동하던 준비금을 이제 요구하는 뱅크런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국면에서 화폐 공황을 이제 속전시켰다. 그리고 이제 위기를 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제 물물교환의 난점을 해소한 화폐 도입, 다시 더 큰 문제인 화폐 공급 부족과 이 일반적 디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화폐는 또 다시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화폐 공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심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상품화폐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여 중앙은행권을 법정 불안지표로 사용하는 제도가 정착이 된 거죠. 20세기를 이제 전후해서 20세기 전반기에 이제 됐던 것이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주권이 다수가 이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각 나라의 불안지표가 통용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금본위 체제를 이제 하든지 검태한 체제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같은 게 이제 이탈화된 이후에 이제 발전을 정립이 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 불균등 발전에 따라서 미국 달러, 국제 내지는 이제 세계 화폐로서의 미국 달러가 무역 흑자인 이제 선진 다른 나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미국은 이제 그걸 도저히 태안할 수 없었던 것이고, 태안 불능선을 하면서 국제시장, 세계시장에서도 불안지표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이제 답은으로 세 번째 이제 결국은 이 불안지표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사실은 이제 기본적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통화를 발행하는 이제 각국 정부가 정확한 이제 필요량을 늘린다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확대적 생산, 양적 성장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본 투자된 것 이상의 잉여 가치가 발생이 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화폐량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전제를 하듯이 유통 속도가 같다 또는 뭐 이렇게 할 때 결국 이제 자본 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폐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시장 기제 하에서는 이제 금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을 이제 상품과 교환해서 화폐를 투입하는 시장 기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국가가 화폐량을 늘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제 뭐 단순하게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정 지폐 외에 신용화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화폐 유통량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 M1, M2, M3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가 조절할 수 없는 신용화폐라는 게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신용화폐 이전에 이제 금융자본은 결국 이제 기능자본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순환을 시키고 이자를 받아서 금융자본의 축적이 계속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런 대출된 자본이 순환 과정을 거쳐서 자본에 돌아온다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대처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기능 자본이 자기의 별도 자산을 파는 거죠. 금융 자본에 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금융 자본이 자기 자산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이제 금융 자본이 자기가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손실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두 가지 다가 이제 예의치 않을 때는 이제 국가가 나타나서 구제 금융을 하는데, 전자는 두 가지는 기존에 이제 자본순환에 투입됐던 화폐가 결국 이제 유통되고 있는데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이나 기능자본이나 금융자본이 자산을 매각하면서 화폐를 회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화폐량이 다시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 유통화폐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국가의 구제금융은 화폐를 어쨌든 뿌리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래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화폐량의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이제 하나의 요인이다. 세 번째는 이제 신용화폐 규모 자체는 경기 변동에 많이 연관이 되죠. 경기가 뭐 안 좋아지면은 신용화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인데, 좋아지면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걸 사전에 예측을 해서 어쨌든 이제 화폐량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주류 경제의 기본적인 것인데,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의 현재 이제 기본적인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막스가 tuk장의 개념을 도입했던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것인데, 금리를 통해서 이제 화폐량을 조절하는 것은 간접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의 규모가 비례해서 안 준다든지, 또 현금 사용이라는 게 또 안 준다든지, 또는 더 는다든지, 더 적게 더 많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리 조절이라는 게 통화량 조절에서는 불확실하다, 효과는. 다섯 번째는 이제 세계 시장에 통합된 각국 경제라는 게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기축 통화가 이제 유출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반영은 못했는데, 환율 변동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뭐 무역 수지나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죠. 이 직접적인 부분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환율 변동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또 한계가 있는데,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금융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이 기능자본에 대부하는 것을 보존적 대부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금융 상품 자체에 투자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란 게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의 기능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근본적 원인이다. 그래서 기능자본 자체가 이제 투자 유보금을 늘리면서 자기 주식을 환매하든지, 또는 이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금융 자본 자체는 기능 자본에게 대출해서 이자 먹는 이 수익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수입원으로 금융 상품 자체의 투자를 또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순환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 자본이 이윤을 형성을 했는데, 이윤을 가지고 다시 자본 축적을 위해서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을 시키면, 화폐를 유통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유통으로 돌아가면서 자본량이 이제 화폐량이
유통되는 화폐량이 이제 같은 맥락에 같은 이제 수준에서 있는데 이게 아니라 금융에 투자를 하는 거죠. 기능 자본이. 그런데 이제 그 금융 자본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면은 화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금융 상품에 계속. 왜냐하면 주고받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결국은 이제 금융 상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이제 자본 축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소비로 돌리면은 이게 이제 화폐가 유통으로 다시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금융 자본에 놓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주식을 사가지고 판매하고 다시 또 주식을 사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융에 묶이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 화폐 중에 일부가 금융 영역에서 맴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축장의 의미죠. 현대적 의미로서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한 건 아니죠.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경향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세계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는 각국이 대규모 구제 금융을 했지만 통화 정발이 발생을 그러니까 통화 정발이라기보다는 인플레가 발생이 하지 않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 영역에 많은 이제 화폐가 갇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최근 이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좀 더 뒤에서는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산 인플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금융 영역으로의 이제 그 화폐 유입이 되면서 자산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게 더 상승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화폐가 그 자본 축적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산으로 오는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산 인플레라는 개념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이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것과 연관돼 제가 뭐 여기서 다룰 수는 없었던 거지만 그런 게 자산 인플레 개념이죠. 그래서 이상 이 자본주의 시대의 불안 지폐와 신용화폐 제도 하에서 이 국가 개입이나 기능 자본과 금융 자본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한 화폐 공급이라는 것이 적절한 양으로 반드시 조절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오직 이제 상품 가격들의 추세를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기술 혁신이 반영되면 상품 가격들은 하락해야 된다. 당연히 기술 혁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 상품화폐 시기에는 이게 이제 그 상품화폐 자체도 이제 가치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수지만 무가치한 이제 지금 불안지폐 하에서는 뭐 화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품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내지는 이제 디플레이션 같은 것은 이 유통 속도에서 이제 같은 유통 속에서 통화의 정발이 만약에 이제 그 상품 유통량의 정제와 같은 비율로 병행하는 한 결국은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 1-1에서 보듯이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부터 2001년까지 2021년까지 보면은 물가가 항상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많은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문제 삼는 인플레라고 하는 건 눈에 띄는 인플레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결국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불안 지폐가 과잉 증발하여 일반적 상품 가치의 하락 이상으로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 증거다. 즉 이제 6가지의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상품 유통이 필요한 이상으로 통화가 증발하여 물가가 올리는 것이 지속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최근의 인플레 이전에 숨겨진 인플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플레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인상뿐만 아니라 생산성 정대만큼 하락이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물가라도 사실은 인플레라고 할 수 있다. 숨겨진 인플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그 지대 상품의 역할.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학술적으로 제가 처음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통화 정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대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차액지대를 핵심으로 하는 그 지대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범주의 지대 상품.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산물이죠. 근데 사실은 지대가 뭐 전 세계 안에서 세 가지 범주의 상품밖에 없는 거죠. 크게 범주를 보면은. 그래서 이 일반적 상품과 달리 지대 상품은 이제 차액 지대 법칙에 따라 가격에 이제 그 차액 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차액 지대 법칙이라는 게 평균적 상품 가치가 아니라 그 가장 높은 개별 가치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치와 결국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이제 그 문제점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 허위의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균 가치와, 만약에 지대도 평균 가치대로 형성이 되면은 평균 이상인 이제 그 생산성이 평균 이상의 생산자만 이제 차익 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평균 이하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제 생산자는 오히려 이제 그 자기 가치보다 더 적게 가치 이전을 이제 같은 부문 내에서 일어날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개별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개별 가치가 그 시장 가치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가장 높은 생산성, 가장 낮은 생산성에 가장 높은 개별 가치를 가지는 그 가치는 가치대로 팔리는 것이지만, 나머지의 평균 가장 낮은 생산성보다 더 높은 나머지 모든 이제 생산자들은 자기 가치 이상의 허위의 가치를 시장에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허위의 사회적 가치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이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지대 상품의 판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사회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목적인 총가치가 이제 사회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대 상품이 소비될 때는 물론이고 생산 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상품의 일반적인 상품 비용 가격으로 증가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대 상품에 지대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품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 세 가지 범주의 지대 상품을 통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기능 자본, 금융 자본, 토지 소유가 결국 이제 허위의 사회적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대하듯이 잉여 가치나 또는 지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생산한 그 착취이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이게 이제 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더 많은 이제 가치를, 허위의 가치를 이 세 가지 범주의 지대 상품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기능 자본, 금융 자본, 토지 소유의 몫으로 이전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산유국이나 광산, 석유 자본, 뭐 곡물 메이저, 건설 자본 등등, 또는 이와 한몸이거나 별도 주체인 토지 소유, 또는 이와 연계된 금융 자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사실 이제 금융 자본도 아까 이제 그 근호범 선생님이 발표했던 이제 그 협동조합이 왜 이제 금융에서 제약을 받느냐,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금융의 이제 지금 이러한 이제 투자의 어떤 양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 자본은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를 중심으로 맴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금융 토지다라는 게 이제 그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자본의 본질은 그래서 지대 상품 기생 자본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본들은 촉초과인이 전형된 차익지대를 항상 수취하고 분배하는 고지에 서 있고, 숨겨진 인플레를 통해서 상납하는 사람들은 모든 나머지 노동자와 소비자들이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숨겨진 인플레가 발생을 할 때 이게 이제 화폐 증발에 의한 것인지 지대 상품의 허위적 가치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하기는 어렵다라는 하나의 문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2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이 세 가지 범주의 상품이라는 게 무한정 공급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 지구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가치와 시장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생산량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경량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대 상품이라는 게 이제 생산성이 그 상품들도 광산물이 되었던 농산물이 되었던 뭐 건축물이 되었던 생산성이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가 지대 법칙을 차익 지대 법칙을 보면은 그 생산성 발전이라는 게 평균 가치를 낮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최저의 생산성을 띠는 개별 시장이 참여하는 그 자체를 도태시키지 않는 한 왜냐하면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결과적으로 그 부분의 시장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차액지대에 의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를 늘리는 역할을 오히려 한다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지대 법칙의 이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3달러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은 우리 한때 200달러부터 가장 낮아도 이제 50달러인데 이게 이제 화폐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그 3달러 때도 이제 산유국이 땅땅거리고 잘 살고 했는 석유 자본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100달러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이제 엄청난 허위의 사회적 가치를 얻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마 모든 건축물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바 그다음 모든 이제 광산물도 가격을 추세를 보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올라갔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지대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과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요약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는 불안 지표의 증발과 기대 상품의 사회적 허위의 가치 증가의 복합 효과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잡고 있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를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2%를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지금 세계 질서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막스주의라는 이제 이론 체계 안에서도 독점 자본의 수익성 확보 때문에 독점 자본이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또 임금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이게 이제 주류 경제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라는 이제 틀을 내서 과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최근에 막스주의는 그렇게 활발하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막스의 관점에서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독점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 시장에서는 과점인 것이고 국제적 경쟁 속에서 평균 이윤율이나 생산 가격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지만 개별 자본이나 독점 자본이라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산 가격으로 전형이 되고 총가치와 총가격이 일치한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윤의 축소이지 가격의 인상 요인은 아닌 것이죠. 그럼 뭐 경쟁에서 당연히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막스주의라고 하는 과거의 이제 수준에서 막스주의죠.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은 물신주의 의식에 있는 거죠. 뭐 자본이 이윤을 발생시킨다. 마진폭을 높여서 이제 가격을 형성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가치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계약 현금으로 임금이 계약되면 숨겨진 인플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은 감소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동 생산성 증가분 이 이제 물가가 고정됐을 때 임금 인상이 반영될 때 같은 비율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잉여 가치율 착취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 생산자 증가분만큼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잉여 가치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게 숨겨진 인플레가 있으면 생산성 증대만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인하가 되는 거죠. 임금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죠. 결과 상대적 임금의 하락, 착취율의 정대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뭐 다를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라는 요인 중에서 결국은 이런 이제 숨겨진 인플레 같은 것들도 우리는 이제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노동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추진을 할 때 이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그 숨겨진 인플레이션의 비율까지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본 입장에서 두 번째, 결국 이제 자본은 임금 인상을 뭐 숨겨진 노동 생산성 증대분만큼만 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잉여 가치를 높이는 거다 실질적으로 이것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제 물론 대응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자본 내에서도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 기능 자본이 있고 금융 자본이 있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심화가 되고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평소에는 숨겨진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본에 유리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죠. 셋째, 이제 기대 상품 취급 자본과 토지 소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상적 자본주의 인식 수준에서는 이것은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불로소득, 투기 자본의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부동산이나 금융만이 아니라 광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차액지대를 수취하는 일반적 지대 나머지 범죄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전혀 이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다음 네 번째,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가 의도적으로 자본과 국가가 조장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무의식적인 작용과 그다음에 이제 가치 법칙의 하나인 이제 차익지대 법칙을 매개로 숨겨진 채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주체든 피해자든 기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전제했듯이 물물교환 상품 앞에 불안지표로 연속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게, 상품 유통의 모순이라는 게 물신화된 행위자의 전도된 의식 속에서 계속 심화되는, 그래서 의식과 현실, 실제를 괴리시키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는 이제 다른 실천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모순의 이제 실현 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이제 현재의 최근의 인플레이션의 발생에 대한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이제 가설이라고 하자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명확하게 더 현실에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은 앞에 두 가지 기저 요인을 이제 심화시키는 최근의 국면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화폐 증발, 그다음에 이제 억눌렸던 수요의 증대에 따른 공급의 부족, 그다음에 지역 봉쇄에 따른 공급 연결망의 파괴에 따른 공급 지연,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흉작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따른 광산물, 농산물, 에너지의 공급의 차질, 그다음 미국과 무역 전쟁에 따른 공급 제약, 그다음에 이제 또 경기 순환에 따른 이 공급과 수요의 괴리, 이런 6가지를 얘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크게 그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고 좀 지속적인 거죠. 지금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네, 첫 4분 번째로 안에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인플레를 유발했다고 할 수 있는 화폐 공급이라는 기급 부재,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위기 발생한 2000년대 상반기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폭락을 가져왔다가 바로 반등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이제 하락을 시키는데, 물론 이게 주식으로 대표된 금융 자본의 어떤 수익성이 그 화폐 공급만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뭐 수익성이나 기업의 수익성이나 이자율이나 환율이나. 하지만 이제 어떤 화폐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화폐가 주식 시장으로 금융으로 흡수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뱉어져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가 요인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요가 못 따라간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거는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지역의 어떤 봉쇄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뭐 이제 대체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코로나에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부 논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위기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그 자본이 오히려 이제 체계적으로 퇴각할 수 있는 이제 그 조건을 줬고 자본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유사 침체 정도로 가져왔던 것이지 뭐 그걸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의 파괴가 없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홍작이 작년에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잘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 광산물, 석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줬던 것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요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체로 지대 상품이다. 지대 상품은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 생산성의 개별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공산품 같이 최저도 많이 생산자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평균 생산성, 평균 가치나 시장 가치와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대 상품의 특수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심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현재적으로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는 이제 크게 완전히 이제 지금 뭐 왜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큰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순환에 따른 지금 뭐 수요의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런 문제도 아니다. 지금 경기가 호황이다 이런 얘기는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이제 유사 불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이거 특히 이제 그 기후 변화나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라는 게 규정적 요인이다. 화폐 공급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망은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욱 불확실한데, 그 대체로 봐서 이제 뭐 크게 이제 그 가까운 장래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인플레 자체는 해소가 될 것이다. 뭐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난 기후 변화에 대한 농산물 감소라는 것도 원래만큼 내년에도 또 같은 폭으로 감소를 할 수 있지만 더블로 감소를 하지 않을까 합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문제인데요. 남아 있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망을 쉽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급의 문제를 더 이제 악화시키지 않는 한 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제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숨겨진 인플레이션. 숨겨진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듯이 화폐를 발행 기제를 조절할 수 없다는 문제 정확히. 그다음에 또 경량적으로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지대 상품의 허위적 가치 증가에 따라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물가를 하락시키지 않는 한, 역전시키지 않는 한 경량적으로 유지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 노동의 대응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을 쟁취를 해야 된다. 투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숨겨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최소한 그만큼까지 노동 생산성 증가율 플러스 숨겨진 인플레이션 반영한 실질적 임금 인상률을 쟁취를 해야 되고, 최대 목표는 그것 이상으로 쟁취를 해야만이 결국 이제 착취율을 낮추면서 상대적 이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 이런 일반적 상품 유통 경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숨겨진 인플레이션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정폭에서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하고, 결국 이제 자본주의의 가치 법칙과 기대 법칙을 폐지하는 그러한 투쟁을 조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장기 목표여야 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 번째로 노동과 소비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과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는 관행을 정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 상설 총회, 산업평의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